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워크 현재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앵커님은 예. 예전에 심시티라는 게임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심시티요. 네.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뭐 게임? 그죠. 네. 나만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게임인데 예. 요즘에는 메타버스 플랫폼들 나오는 것 중에서는 예. 이 빌더라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빌더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로블록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있고요. 예. 제페토에도 제페토 빌드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코딩을 잘 못하시더라도 파워포인트 정도만 할 줄 알면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도시도 만들 수 있고 접근성이 높네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맵도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또 초대해 드릴 수도 있는 이런 예. 시스템이 나와 있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요즘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인복 대표님의 메타버스에 한번 초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어떤 분일까요? 네, 오늘은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카이스트의 장영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저는 이 트윈이라고 하길래 사람의 쌍둥이 형태인가 했는데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쌍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개념이 맞습니다. 네, 디지털 쌍둥이. 예. 그래서 그 현실을 모사하는 이러한 그 뭔가를 이 가상 세계의 쌍둥이처럼 모사를 한다. 예.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조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가상 세계의 현실을 모사한 이러한 쌍둥이를 만들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현실에서 못하는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그 개념이 뭐냐 해서 아직까지 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건데요. 예.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예로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자동차 내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그리고 또 도착 시간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렇죠. 뭐 그걸 알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의사 결정을 이렇게 도와준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디지털 트윈이냐? 제가 있는 위치가 이 GPS 정보로 이 가상 세계에 표시가 되죠. 그 가상의 지도예요. 네.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움직이면 그 위치도 가상 세계에 연동이 돼서 바로 또 찍힙니다. 네. 그리고 또한 다양한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그 최적 경로가 어딘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즉 그만큼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어서 내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그 의사 결정을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그 자동차 내비를 쓰면은 제가 언제 도착할지 이런 경로를 가면은 언제 도착할지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이 시간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예로요. 그 스크린 골프 치세요? 스크린 골프. 뭐 가끔 요즘 굉장히 치시는 분이 많으신데. 네, 그렇죠. 뭐 저는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옆에서 구경만 해봤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이게 이것도 이게 디지털 트윈이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이 좁은 공간이죠, 실내 공간. 그래서 제가 이 클럽으로 공을 튀지만 그 치는 순간에 공의 궤적을 센서가 파악해서 그리고 그 가상 공간에서 공이
어디로 필드로 날아가서 네. 이 그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가상 세계에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뭐 어떻게 스윙을 하면은 이렇게 공이 날아가는구나. 이게 뭐 이렇게 치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또 훈련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그 한계점을 이 가상 공간으로 확장을 시킨 것이죠. 네, 공간의 확장.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미는 또 공간의 확장으로 또 설명 가능합니다. 어. 즉 정리를 하자면요, 이게 저희가 현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 조작을 네. 못하죠. 하지만 이 가상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시간의 확장과 공간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뭔가를 가상에서 뭔가 해봄으로써 현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공간이 이제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걸 네, 조금 그렇죠. 더 확장해서 우리가 네.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측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점을 만드는 게 디지털 트윈이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는 사실 트윈이라고 하길래 네. 가상 현실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개념은 또 아니군요. 뭐 그런 개념도 뭐 크게는 좀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이 디지털 트윈은 이 요구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볼을 칼도 쓸듯이 이렇게 얘는 디지털 트윈이고 얘는 또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긴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디지털 트윈이 추구하는 이런 뭐 방향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메타버스라는 게 요새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렇죠. 메타버스 또한 뭐 가상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그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예. 네, 사실 저는 이 디지털 트윈,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제조에 응용하고 그리고 또 실제 공장에 활용하는 이런 연구를 합니다. 예. 근데 작년부터 메타버스가 막 이슈가 되면서 그래서 메타버스 개념이 무엇인지 저도 사실은 뭐 공부하는 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주저함이 없지는 않는데요. 예.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서요, 그 평론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예. 네,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요새 굉장히 호평이지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그 예고편만 슬쩍 보고 그냥 참 과거에 중국에 오버하는 영화 있잖아요. 예. 막 주성치 영화처럼 뭐 그런 영화라고 해서 그냥 오락 영화라고 치부했는데 이 영화 평론가들의 평이 굉장해서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멀티버스에 관한 뭐 그 이 배경입니다. 멀티버스요. 다중우주. 네, 그렇죠. 다중 우주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그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만약에 이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가 있죠. 변곡점요. 예. 그럼 그 변곡점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의 세상이 나오고 또 다른 결정을 한 또 다른 세상이 평행 우주 이론이라고 하죠. 예. 펼쳐집니다. 즉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인생의 그 변곡점을 경험을 했을 거고요. 네. 그 변곡점마다 수많은 우주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우주에서 생성된 이 그 다양한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결혼한 삶이 있고 이 사람이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안 한 하나의 세상이 있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제까지 쭉 제가 했던 그 결정들을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저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걸 사전에 보고 그러면 다시 그 의사 결정을 하면은 뭐 내가 뭐 그게 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다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의미로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시뮬레이션. 네, 그래서 이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가지고 올 결과를 쭉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해서
그러한 그 결정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래서 수많은 의사 결정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의사 결정을 하게 만든다. 뭐 그런 의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와 비교를 하자면요. 일단은 내가 가진 자아의 그 이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또 애매하죠. 네. 메타버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은 그 언급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요. 그 알타 유니버스, 알타버스라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인데요. 이 근육병, 그래서 근육이 그 수축병이었나, 네, 그 근육 위축증이라고 하죠. 위축증. 예. 네. 근육 위축증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일상생활이 어렵죠. 그래서 네. 평생을 거의 뭐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지내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게임에 심취하게 된 거예요. 네, 막 전투하는 게임.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는 이분은 완전 뭐 이렇게 뭐 전사죠. 예. 네, 그래서 남도 막 도와주고 싸움을 잘하고. 네, 그래서 가상 세계만 들어가면 이 사람은 완전 영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분은 이 그 병상에 늘 앉아 있는 현실이 있고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는 엄청난 전사가 되는 네. 이런 하나의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있네요. 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아이덴티티가 자아가 좀 다른 거죠.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네. 즉 그만큼 이 그 메타버스에서는 이런 분리된 저와 그리고 또 나와 다른 또 다른 세상을 가상 세계에 연출한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허용이 되지만 디지털 트윈에서는 그 개념보다는 일단은 멀티 자아가 그 어떤 엔티티가 있더라도 이게 늘 연결을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연결을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지만 나는 나예요. 이거는요. 나는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에서는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는 나의 특성을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내비에서도 자동차 내비에서도 제 자동차잖아요. 남의 자동차가 아니고 제 자동차가 갑자기 가상 세계에서는 뭐 스포츠가 변신해가지고 뭐 속력이 갑자기 빨라질 수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는 만큼만 가는 거죠. 단 그 여러 가지 환경을 재현해 본다. 그래서 그 엔티티 자체의 그 이 고유성과 물리적인 것을 그대로 방해하고 환경이 바뀌는 것은 용납하지만 그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 그게 좀 메타버스와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정리 한번 하면은 네. 그 현재 메타버스에서 또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로블록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거의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정확히 측량하거나 측정을 해서 반영한다기보다도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죠. 네. 근데 전통적으로 쓰였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용어에서는 현실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측량하고 정교화해서 현실 세계를 조금 더 이롭게 만들 수 있게 시뮬레이팅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듣게 되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는 이 후자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시뮬레이션에 가깝다. 네, 맞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예. 자, 메타버스와 이제 디지털 트윈은 내 자아가 부캐가 되느냐 아니면 현실에 완전히 기반하느냐 그 차이로 보면 됐고 이 디지털 트윈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군도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우리 산업 전반에서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려면 또 기술이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제가 그 디지털 트윈을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실과 가상 세계가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결 기술, 통신 기술입니다. 통신 기술. 네, 그래서 이 물리적인 물체가 있고 그 물체와 가상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센서에 수집되는 데이터를 또 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 가상으로 또 이 벌처 세계로 또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 컴퓨터 시스템으로요. 네. 그러한 그 통신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시뮬레이션 기술. 네. 시뮬레이션 기술. 네, 시뮬레이션. 그 가상 세계에서 이 지금 어떤 선택을 내렸을 때 그 선택의 그 결과를 유출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 제가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재고를 어느 정도 놔두고 있으면은 네. 아 그러면은 이 고객들이 어떻게 와서 지금 이 재고가 얼마나 소진이 될 수 있다, 예. 재고가 얼마나 남을 수 있다 이거를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 스크린 골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을 이 클럽으로 쳤을 때 네. 그 궤적을 보고 정확하게 어디에 이제 이 필드에 떨어질 것인가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술이 또 한편으로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다양한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환경이 바뀔 때에 이러한 그 내가 판단한 그 의사결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또 네.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상 환경 속에서 이 사람과 가상 환경과 이 그 가상 환경에 도움받는 사람과의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컴퓨터 스크린에 보여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되도록이면은 뭐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은 그래도 이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이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게 가상이든 뭐 비록 가상일지라도 예.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뭐 렌더링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네. 3D를 바탕으로 이 구현하는 기술 이런 예. 것도 중요합니다. 네. 통신 그러니까 이제 커넥티비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통신이라든지 센서 같은 걸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거를 화면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는 게 렌더링이 되는데 이제 듣기만 하면 사실 조금 와닿지 않은데 이게 보통 현장에서 보여줄 때는 프로그래머가 만든 코딩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거를 유사하게 만든다든지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실 두 가지 다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과 가상을 같이 연동을 시키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상에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현실과 가까이 보여주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좀 더 친숙하게 뭔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내면에는 사실은 수많은 로직과 수학적 이퀘이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 게 좋은가 그것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린 골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좀 되도록이면 현실적으로 모사되면 오히려 조금 더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사실 공장에서 이렇게 뭐 운영에 도움을 받는 거는 이 공장하고 똑같이 막 이렇게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지금 어느 기계에 어떤 제품이 얼마나 생산하는 게 좋은가, 예를 들어서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네. 있는 게 좋은가 이런 정보가 중요하지 이걸 굳이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3D 뭐 애니메이션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게 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필요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과연 핵심일까 뭐 그렇게 뭐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수치와 데이터 결과값이 가장 중요하지 보여지는 것은 사실 부수적인 거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아까 데이터 수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할 때는 각 현장마다의 데이터가 엄청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수집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까? 네, 이 적용하는 분야마다 사실은 많이 다른데요. 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조 쪽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뭐 수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이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할 때 이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해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냐라는 질문은 내가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요. 그 고객의 그 주문의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 그렇다면은 제가 가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해야 될 것인가? 예. 그렇다면은 일단 뭐 고객의 데이터, 그리고 주문 데이터, 그리고 재고 현황, 그리고 또 이 공장에서 이 작업을 하는 이러한 장비들이 이 상태들, 그래서 어떤 장비가 어떤 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지 네. 이런 정보들. 그래서
제가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이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가? 그럼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데이터 예. 그리고 그것을 도움받기 위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데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기계가 뭐 프로그래밍 된 걸로 판단을 합니까? 네, 디지털 트윈에서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요. 일단은 답은요. 예. 기계가 하고요. 이 기계가 네, 합니까? 하지만 최종 의사 결정은 사람이 하겠죠. 예. 네, 사람이 하겠는데 점점 더 이제는 과거에는 이러한 개념이 이미 뭐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레퍼런스로 활용을 하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리는 방식이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점점 더 여기에 이제는 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이런 기술이 조금 더 이제 진화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주신 그 질문에서 보자면요, 이 그 디지털 트윈의 이런 기술 레이어 중에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를 이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시나리오 예. 자체도 만들고요. 네. 그리고 각각의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했으면 쫙 시간을 돌려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결과치를 쭉 이제 나오겠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최선의 선택이 이거고 이것을 했을 때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이 사람이 빠지게 되면 이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굳이 3D로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보여줄 때는 오히려 네. 현실에 거의 정교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현실에 어느 정도 뭐 정교하게 만드는 거는 필요는 하고요. 네. 예를 들면은 네. 저희가 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플랫폼은 워낙에 좀 정교하고 네. 중력 가속도부터 시작해갖고 네. 여러 가지 시뮬레이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외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코더가 아니더라도 네.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그 엔비디아가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에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엔비디아 전에 그 게임을 만드는 게임 엔진, 그래서 언리얼이나 아니요. 네. 그리고 또 이 뭐 여러 가지 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예, 유니티나 네. 그래서 이런 원래는 게임 업체가 이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 게임의 시뮬레이터 엔진이죠. 엔진. 네.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로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모사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뛰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채광이 어떻게 해가 있고 채광이 있다면 그림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 하나하나 다 만들어 줄 필요 없이 이 게임 엔진을 쓰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이게 쉽게 구현이 가능한 예.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인공지능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서 이쪽을 전략적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래픽을 얼마나 과도하게 가지고 가야 되냐? 과도하게. 예. 과도하게라고 표현한 것은 어느 그렇게 수준까지? 예.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필요한 곳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필요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도 봤거든요. 이게 너무 이 공장의 상황이나 아니면 도시의 상황을 디지털 트윈을 도시에 적용할 때 정교하게 구현을 하다 보니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 회사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예.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다. 그때는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기 전의 일인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뭔가 이 공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거 참 좋다 이거. 네. 그런데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는 그 목적 자체가 공장에 어떤 기계가 자주 고장 나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그렇다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3D 애니메이션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서 이게
상무님 보시면서 야, 이 그래픽 좋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비의 이 높이가 좀 맞지 않다. 장비의 높이 조금 더 해라. 그리고 이제 전문의 모셔가지고 와 좋다. 그러면은 이거만 하지 말고 사람도 지나가지 되지 않아? 그래서 뭐 사람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넣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장님 모시더니만 슬쩍 지나가면서 이거 뭐 김 팀장 이거 하는 거 뭐야? 와 이거 대단하다. 이것만 하지 말고 그냥 공장 전체 다 해. 그런데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 결국은 시뮬레이션이 현실보다 더 느리게 돌아갔다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주객이 전도됐네요. 네, 주객이 전도된 경우죠. 이거는 예술을 해버린 거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물론 이게 모든 것이 다 뭐 공장이든 도시든 이게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것이 다 구현이 되면은 뭐 좋긴 하겠죠. 네. 그런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 디지털 트윈을 도입할 때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예. 아직까지는 이 범용적인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은 아직은 좀 요연합니다. 물론 많은 기업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가서 홍보 마케팅 팀이 아닌 기술진과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범용적인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우리 목적에 맞는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서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요. 네. 우리는 여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그 길만 잘 해줄 수 있도록 이러한 가상 환경을 구축하면 되는 것이지. 네. 제가 가는 길에 여기 지금 사람의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엄청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거 여기 안 돼? 여기 있는 건물이 빨간색인데 왜 이건 주황색이야?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비게이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걸 표현을 하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단출하게 되어 이제 있는 사람을 위한 거죠. 보고 있는 사람이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이는구나. 네. 마케팅 위주로 요소가 많을 설계돼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진행하시는 그 수업에서도 제조 시스템 설계 수업 진행하시는 쪽에서도 바로 이런 쪽의 목표를 가지고서 그 연결점에 대한 것들, 시뮬레이터에 대한 것들, 예측과 결과물에 대한 것들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하시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수업에서 저는 카이스트에서 제조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그 학부 과목 그리고 또 제조 혁신 이 4학년 과목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수업을 제가 3개를 담당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카이스트의 제조 프로세스 혁신이란 그 과목에서는 2학년 과목인데 이 제조의 그러한 기본 개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제조 IT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란 그 개념들을 저희가 실제 구현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가장 좋은 교육은요. 네, 저는 이 그 현실과 직접 체험을 하는 것. 연결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MIT의 교육학자이자 AI 학자 유명한 분이신데 그 세머 페퍼트라는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식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 컨스트럭트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철학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장을 만들어 봅니다. 공장을 만든다. 네. 근데 대학교 2학년생이 뭐 공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이버가 아니라 현실 세계 현실, 네, 물리적인 것.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레고로 만들어요. 그런데 레고가 이 그 블락 이렇게 만드는 그런 레고도 있지만 레고 로보틱스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움직이고. 그래서 로봇이 하나면은 로보틱스지만 로봇이 2대 이상이면 오토메이션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자동화된 공장을 레고를 통해서 만들고요. 근데 유튜브에 가셔서 카이스트 장영재라고 치시면은 아니면 카이스트 레고라 치시면은 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적인 이 물리적인 공간을 창조를 해야 돼요.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 거는 물리와 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연결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레고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봅니다. 한번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여기서 다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뮬레이션을 왜 해야 되냐, 디지털 트윈을 왜 해야 되냐. 그럼 그 왜란 답을 먼저 찾아봐야 돼요, 학생들이요. 제가 이걸 하라가 아니라 이거를 학생들이 4인 1조로 공장을 운영을 해보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왜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공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이 컨베이어 벨트가 잼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이걸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없을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공장에 이 그 밸런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너무 빨리 생산을 하고 여기서는 너무 늦게 생산해서 서로가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본인이 만든 공장의 문제점을 쫙 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한번 그냥 아주 기초적이나마 한번 구현을 해봅니다. 효율화를 재밌겠네요. 위해서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컨베이어 벨트 말씀하셨는데 네. 이 속도가 늦느냐 빠르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를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네.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 공장이 있는데 어떤 이 장비가 있는 어떤 그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너무 빨라요. 예. 근데 이 장비는 너무 느려요. 그러면은 이 너무 느린 장비를 또 투자를 해가지고 이 속도를 좀 맞춰주겠다. 그런데 이 속도를 맞춘다 해가지고 이건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그렇다면은 속도를 그래도 조금 10% 정도 올리면은 그래도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한 20% 올리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들까?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저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 해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컨셉인 거는 알았었는데 네. 이제 듣고 보니까 일종의 차세대 자동화 설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그 요즘 스마트 팩토리 개념에서요, 이러한 이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많이 끌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공장에서의 지금 이제 자동화 그리고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 지능화 그리고 그걸 또 더 나아가서 자율화. 자율화요. 자율화. 네. 이걸 무인화라고 표현도 하지만요. 이 자율화라는 개념이 또 도입이 되면서 이 디지털 트윈의 활용이 조금 더 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설비의 화면이 나오는데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도 화면인 것 같은데. 예. 일단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 산업계에서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시작된 지는 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산업계에서 많이 주목하게 된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례는요. 네. 저희 카이스트에서 하는 사례입니다. 아, 예. 예. 제가 이게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요. 뭐 빅데이터 그리고 또 인공지능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 기술의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웨이브가요. 네. 그러면 이 기술 트렌드의 웨이브에서 이제 가장 재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홍보입니다. 홍보죠. 홍보 마케팅. 네, 홍보 예. 마케팅이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카이스트에서 이 수업을 하면서 디지털 트윈에 관해서 조사를 해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리포트를 만드는데요. 그런데 그 리포트를 보면은 대부분이 그 기업들이 그 홍보성 자료에 기반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디지털 트윈에서 뭐 몇 개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있고 이런 게 뭐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런데 직접 가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직접 가서 그리고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걸 구축한 실무진과 기술자와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홍보 기사인지 실제 기술인지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되는지도 확인해야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닐까. 그리고 발로 뛰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인터넷 뒤져보면은 뭐 A라는 회사가 뭐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도시를 건설을 했다. 네. 어떤 뭐 지자체가 아니면 어떤 도시가 네, 그리고 또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뭐 비용을 절감했다. 뭐 이야기는 나오지만요. 그런데 이 남의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이 최근에는 이러한 그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이 됩니다. 접목. 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특히 공장에는 이 수많은 로봇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그 공장의 자동화라고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 공장 자동화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가 그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죠. 예. 네. 그래서
1912년도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처음으로 이제 대량 생산 포드의 그 공장에서 도 되면서 이제 네.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물론 그 전에 듣긴 했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가 포드 공장이고요. 네. 이 컨베이어 벨트 패러다임이 이미 뭐 100년 정도 저희가 이어져 왔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는 공장을 보시면은 그 벨트레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벨트가 벨트가 없어요. 오. 심지어 자동차 공장에서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되냐? 최근에 그 미국 공장 미시간에 본사를 둔 미국에 있는 이 자동차 회사와 저희가 협업을 했는데요. 예. 저는 처음에 이 공장의 레이아웃이라고 이제 평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바둑판이에요. 공장이요. 예.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 보통 길게 쭉 연결이 되고 이 구불구불하게 연결이 회전형으로 되잖아요. 돼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없어요. 바둑판이에요. 그럼 뭐냐? 각각의 작업을 하는 장소들이 쭉쭉쭉 바둑판처럼 있고 그 자율주행 로봇이 있죠. 로봇이 그 자동 대차라고 하는데 이게 차체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는 여기에 문짝을 달아야 된다 하면 문짝 다는 대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이제는 뭐 어떤 곳에 이제는 뭐 용접을 해야 된다 그럼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각각의 맞게 작업을 하면서 쭉 작업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엄청난 많은 로봇이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그 안에 생산되는 자동차 수 최소한 이상의 로봇이 예.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 그 장비의 조립 생산 라인에서 조립을 하려면 부품도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품 공급도 이런 자율주행 이 로봇이 직접 갖다 줘요. 사람이 옛날에 카트 끌고 네네. 왔다 갔다 했지만요. 예. 네, 그래서 특히 가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전 기업 이 그 미국에 생산된 공장에 직접 가서 저희가 같이 또 연구를 하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그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로봇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그런 로봇이 계속 부품을 조달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로봇이 이제는 우리가 뭐 100대, 200대가 아니라 이제는 1000대, 2000대예요. 예전에 사람 수만큼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럼 1000대, 2000대를 공장이 투입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 예. 그럼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할까요? 실제 하지 못하고. 실제 못하죠. 예.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이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과 테스트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왜냐? 이게 가상 환경이 실제 환경과 다르면은 다른 퍼포먼스를 낼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장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 물리적으로 로봇이 1000대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 20대 정도는 실제 이 로봇이 있다. 네. 그러면 일부 20대는 예를 들어 1000대다. 그럼 20대는 실제 로봇으로 물리고 예. 연결을 시키고 나머지 980대는 가상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가상 환경 그리고 또 공장의 일부는 과거에 있는 공장에 있는 설비를 쓰겠다. 그럼 설비의 데이터도 최대한 연결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네. 최대한 이제 그 현실을 모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동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사전에 이러한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조금 의미를 두고 싶은 건요. 이겁니다. 그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네. 배터리요. 배터리죠. 2차 전지. 대한민국이 그 2차 전지 산업에서 산업이 이젠 그 급상승하는 단계라고 네. 네. 단계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 단계에서 저희가 또 글로벌 리딩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를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 공장에 이제 배터리 공장에 우리가 표준을 우리가 잡아가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배터리 공장이 대규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을 잡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사가 대부분 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많은 시행착오. 어떤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이 공장을 지어놓고 나니까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처럼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10,000개가 아니라 5,000개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른바 수율 문제라고 네, 하죠. 수율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생산율을 못 맞추고 네. 그래서 가장 큰 건 수율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발이 안 맞아요, 이게요. 네. 맞춰 보니까는 즉
이 장비는 따로 테스트를 하면 100점. 여기 이 로봇들은 테스트를 따로 해보니까는 뭐 한 95점. 그리고 여기 공장에 들어가는 이 IT 시스템은 또 따로 별도로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뭐 98점. 다 A 플러스네. 다 모아 보니까는 이게 50점인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럴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제조 강국인데 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니까는 자동차 산업,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 미국 자동차 포드의 공장을 거의 유사하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라인도 미국의 그 당시에 그 리딩하는 기업의 기술 이전을 받고 그리고 공장 레이아웃이나 공장 설계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LCD는 초기에는 반도체와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때는 평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지금 엄청나게 크지만 그 당시에는 반도체 웨이프하고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가 리드하는 산업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는 표준을 잡아야 되는 게 2차 전지인 거예요, 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요. 그렇죠. 시행착오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것은 이제 공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게 아니네, 그게 아니라 공장에 이러한 외관이 완성이 되고 장비, IT 시스템, 자동화 설비, 로봇이 다 들어가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마 좀 저희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하나의 지금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인 그리고 나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용과 시간을 쓰게 된다는 것이 상당히 아깝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이 주목받게 된 사건이 가장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신사옥이 만들어지면서 주목을 받았고 또 이제 공장에 계셨던 것처럼 이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의 테슬라 공장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는 로봇으로만 로봇 군단이 움직이는 걸 만들겠다. 그랬었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했었죠. 포기하고 자기가 착각을 했다. 사람은 여전히 필요하다.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텍사스주의 오스틴 공장을 만든 걸 보면은 테슬라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무인 운반 차량이라고 하는 AGV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가장 큰 장점은 컨베이어 벨트는 쭉 이동을 하면 이거 조립 잘못됐으면 잠깐 스탑 버튼을 눌러놓고 나서 이 기계를 빼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자동차가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좀 조립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얘만 그냥 빼면 돼요. 이게 효율적이 되고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랑 연결해서 정말 놀랍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 테슬라 자동차들을 보게 되면 업데이트를 해줄 때 OTA로 바로 해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은. 근데 지금 이게 여기 적용이 되게 되면은 공장도 OTA가 되는 시대로 간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정말 이게 말씀하신 지능형 공장에다가 자율형 공장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 사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포인트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을 우리 그 대기업의 전유물로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제조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분들하고 이 제조 현장 저도 뭐 꼭 제조 현장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청원에 그 중소기업을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그 여기에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 영업이익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지금 자동화가 우리의 답이다. 그게 뭐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현재는 사람이 모두 만드는 그런 구조군요. 어느 정도는 사람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자동화가 어느 조금은 일부는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동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자동화를 과거에는 이 자동화 투자에 대해서는 자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한다. 단 문제가 무엇이냐. 자동화를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공장이라는 것이 한번 지어놓으면은 뭐 똑같은 형태로 가는 절대 아니잖아요. 제품도 바뀌고 그다음에 장비 위치도 바뀌고 레이아웃도 바뀌고 여러 가지 계속 바뀝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자동화 장비를 세팅을 하고 그다음 새로 투닝을 하고 이럴 그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팀. 아니 그러면 여기 이 시골에 이런 팀을 구축하는 건 더 힘들다. 전문 인력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최소한 그래도 메인터넌스와 세팅을 원격으로
하게 해달라.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본격으로 하고 유지 관리까지.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뭐 반도체나 평판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보안이 중요하죠. 예.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우드로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 업체에서 뭔가 우리 장비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고 그것도 이슈가 있습니다. 단 어느 정도 범용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장이면은 큰 보안 이슈가 없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 그 클라우드 솔루션 그리고 또 이 원격으로 이 메인터넌스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도 오히려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그런데 이것을 한 기업이 이런 것에 하나하나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느냐? 바로 플랫폼이죠, 이거는요. 네. 플랫폼화. 네. 이런 거죠. 이 그 가장 우리가 플랫폼 하면 떠오르는 게 뭐 배달의 민족,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기 때문에요. 그 골목에 있는 조그만한 뭐 중국집 그리고 뭐 중국 요리집, 그 다음에 뭐 치킨집. 네. 과거에는 이 배달하시는 분들을 직접 고용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에는 뭐 이 막 축구 경기 있는 날에는 뭐 치킨 뭐 오더가 뭐 주문이 몰리고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이 없어서 배달을 못 하는데 옆에 있는 뭐 중국 그 요리집은 그냥 배달하신 분이 그냥 아무 일 없어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전체적인 산업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그렇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그 이 조그만한 동네 골목에 있는 가게가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이 변환에 참여가 어려웠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광고가 되고 디지털 마케팅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것처럼 이 전체적인 하나의 플랫폼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 각자 다 투자하기보다는 하나의 플랫폼이 있으면은 그 플랫폼에서 오토메이션 해즈 서비스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상 환경의 플랫폼도 같이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거는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은 이 플랫폼에서 내가 이 자동화를 하고 싶다. 네, 그럼 세팅을 하고 나서 그냥 운영이나 모든 것들은 이 플랫폼 상에서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낮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플랫폼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폐단은 많습니다. 승자 독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그걸 떠나서라도 이러한 그 소규모 영세한 기업들이 이러한 그 제조의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네, 뭐 그렇게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요즘 MS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가 말씀하신 플랫폼을 가지고서 우리 거를 써라. 네. 이쪽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다 보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쪽을 시스템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일반인 분도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터를 해볼 수 있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간접 경험이라도 해볼 수 있는? 네, 뭐 간접 경험이라고 아까 심시디 이야기하셨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그 물론 이게 뭐 가상 환경에서만 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연동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가상 환경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내 도시를 구축한다 뭐 그런 것이 뭐 하나의 게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뭔가를 직접 한다. 아직까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조금 B2C보다는 B2B에 조금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뭐 스크린 골프나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그래서 나와 디지털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뭐 그렇게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예. 현재 교수님께서 이제 직접 그 팀을 이끄시면서 이런 솔루션 같은 것들을 또 관심을 두고 계신 걸로 아는데 실제로 이제 제조업 현장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항상 깔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도입을 해서 효과나 개선점을 좀 본 곳이 있을까요? 네, 그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제 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제조 쪽으로도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은 하고 있지만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첨단 제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라면은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동차, 그럼 전자부품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서 그 디지털 트윈과 융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실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적용을 한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서는요. 뭐 수많은 로봇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런 수많은 로봇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로봇 하나를 바탕으로 로봇 하나를 이게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제어하기도 힘든데 로봇이 1000대, 2000대거든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서로 이 일은 내가 하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좋겠다. 스스로 알아서 학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램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가 그 강화학습이라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썼고요. 네. 근데 강화학습이라는 것이 그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이 몸으로 뭔가 배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자전거 네네. 타는 거 배우는 거요. 네. 자전거 타는 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몸으로 배우죠. 몸으로 배우죠. 예. 물리의 법칙을. 넘어지면서. 뭐, 예, 그렇죠. 예. 뭐 우리의 물리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전거를 뭐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우니까는 이게 뭐 또 핸들을 2.5도 꺾고 오른 다리의 힘을 뭐 32.6 kN을 가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가고.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바탕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돼요. 그래서 로봇들도 일단은 로봇을 쫙 깔아놓고 공장에 그래서 1년 동안 막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은 한 몇 달 지나면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진화해서 직접 배우는 한다. 거군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공장에서 막 그 어느 정도 학습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막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네.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 환경에서 로봇들한테 너네들이 지금 현재 실제다 얘는 네. 속이는 거죠.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는 속도를 막 빨리 가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속을 해가지고 그 이 지능을 올리고 어느 정도 지능이 이제 그 사람이 만든 룰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면 그 지능을 이제 네네. 실제로 그 로봇들한테 적용을 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억, 로봇의 기억을 주입시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학습된 것. 학습된 네. 교육을 네. 배워서 다시 그렇죠. 예. 아마도 마지막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제조 산업에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개선점은 없는지 네. 짧게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 네. 이 많은 분들이 기술 이야기하면 기술의 성숙도에 너무 집착을 하세요. 네. 자, 기업이 디지털 트윈을 도입을 하겠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도 있지만요. 예. 그만큼 이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그렇죠. 네, 프로세스 혁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과거에는 삽질러서 토목공사를 하다가 그 포크레인이 개발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많은 기업은 포크레인을 사고 포크레인 기술자를 뽑아요. 예. 그런데 토목공사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겠죠. 디지털 트윈을 도입을 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뭐 공장을 지을 때 주목구구식으로 아니면은 지금 당장 뭐 협력업체 불러와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그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담당 그리고 또 조직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와 조직을 바꾸지 않으면은 디지털 트윈을 도입은 실패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적을 위한 디지털 트윈이 되어야 네.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와 함께 디지털 트윈, 제조업 산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